인천국제공항에 도착 게이트가 열리자 5년 만에 고국 땅을 밟는 손규진의 뱃속으로 낯설면서도 익숙한 서울의 공기가 스며들었다. 14시간의 비행으로 인한 피로가 온몸을 짓눌렀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닌 깊은 결심과 오랜 시간 억눌러온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발현이었다. 미국에서의 지난 5년은 의사로서 그녀를 단련시켰지만 엄마로서는 매 순간을 고통 속에 살게 했다. 그녀는 수화물을 찾고 출구로 향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변한 듯하면서도 그대로였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곳곳에서 들려오는 정겨운 한국어,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단 하나의 목표. 바로 딸 하은이를 되찾는 것. 악마 같은 박씨 부부의 소나귀에서 자신의 딸을 구출해야만 했다. 그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송유진, 이쪽이야. 그때 저 멀리서 발랄한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외쳤다. 유진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단짝 친구이자 열혈 기자인 박지혜가 인파 속에서 팔을 흔들며 그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지혜의 환한 미소는 공항의 무채색 풍경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색채 같았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 삭막한 서울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였다. 지혜는 유진을 보자마자 와락 껴안았다.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더 예뻐졌네, 우리 유진이. 고생 많았지.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유진의 긴장이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지혜는 유진의 헬쑥한 얼굴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꼴이 말이 아니네. 일단 우리 집으로 가서 좀 쉬자.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지만 지혜의 다음 말은 유진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유진의 팔을 잡아끌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쉴 시간이 없어. 너 정말 운 좋은 줄 알아. 오늘 세기의 결혼식이 있거든. SJ그룹 강태준 회장. 결혼식. 내가 취재 때문에 가야 하는데 너도 같이 가는 거야. 이런 건 직접 봐야 해. 유진은 어이가 없다는 듯 지혜를 쳐다봤다. 지혜야, 나 방금 비행기에서 내렸어. 강태준이 누구든 관심 없어. 그냥 집에 가서 자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지혜는 막무가내였다. 안 돼. 이건 그냥 결혼식이 아니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벌가의 행사라고. 그리고 너 지금 그 꼴로 집에 틀어박혀서 우울한 생각만 할 거잖아. 바람 좀 쐬고 사람 구경도 해야지. 결국 유진은 지혜의 끈질긴 설득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다. 그녀는 지혜가 미리 준비해온 단정한 원피스로 차 안에서 겨우 갈아입고 피곤에 절은 얼굴을 화장으로 대충 가린 채 강남의 최고급 호텔로 끌려갔다. 호텔 입구부터 질비하게 늘어선 최고급 세단과 화려한 옷차림의 하객들이 그녀를 압도했다. 유진은 이곳이 자신이 속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임을 직감했다. 호텔 연회장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향연이었다.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고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유진은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서 샴페인 잔만 만지작거렸다. 지혜는 취재를 위해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녔고 유진은 이 화려함 속에서 철저히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하연이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그때였다. 저기요. 작은 목소리가 그녀의 발치에서 들려왔다. 유진이 고개를 숙이자 턱시도를 앙증맞게 차려입은 남자아이가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나이답지 않은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짙은 눈썹과 오뚝한 콧날, 다부진 인매가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었다. 아이는 똘망똘망한 눈으로 유진을 다시 한번 불렀다. 아줌마,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였다.
아이에게서는 좋은 향기가 났다. 무슨 일이니 길을 잃어서 그녀의 부드러운 물음에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빠한테 드릴 선물이 있는데 너무 무거워서요. 아무도 모르게 전달해야 하는 비밀 선물이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아이의 당돌함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피곤함도 잊은 채 그녀는 아이의 비밀 작전에 동참하기로 했다. 그래, 어떤 선물인데? 아이는 유진의 손을 잡아 끌며 연회장 구석의 복도로 향했다. 따라오세요. 아주 멋진 선물이에요. 아이의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유진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아이가 안내한 곳은 연회장 뒤편의 작은 준비실이었다. 그곳에는 아이의 키만한 거대한 상자가 놓여 있었다. 아이는 상자를 가리키며 비장하게 말했다. 이거예요. 아빠 결혼 선물. 유진은 상자의 크기에 놀랐지만 아이의 진지한 표정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 낑낑거리며 상자를 밀기 시작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다. 아이는 연회장 구조를 훤히 꿰고 있는 듯 능숙하게 하객들의 눈을 피해 움직였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연회장 2층 신랑 신부가 행진하는 버진 로드, 바로 위쪽에 위치한 작은 발코니였다. 아이는 발코니 난간에 상자를 올려놓고는 작은 리모컨을 꺼내 들었다. 이제 곧 시작할 거예요. 아빠가 아주 좋아하시겠죠. 아이는 기대에 찬 눈으로 유진을 바라봤다. 바로 그때 연회장의 조명이 어두워지며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오늘의 주인공인 신랑 강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훤칠한 키에 조각 같은 외모,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남자처럼 보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잘 만들어진 밀랍 인형 같았다. 유진은 강태준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다. 5년 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날 밤의 잔상이 흐릿하게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설마 아닐 거야.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으니까. 그녀가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윤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가득했다. 신랑 신부가 주례 앞에 나란히 서고 경건한 서약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유진의 옆에 있던 아이 강민준이 씩 웃으며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아빠 선물이에요. 아이의 외침과 동시에 발코니에 놓여있던 상자의 밑면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터져 나온 것은 거대한 붉은색 페인트 풍선이었다. 풍선은 정확하게 윤서연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페인트가 폭죽처럼 터지며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끔찍하게 물들였다. 윤서연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고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객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는 그 순간 강태준만이 유일하게 침착했다. 그는 엉망이 된 신부를 잠시 내려다본 후 천천히 고개를 들어 2층 발코니를 향했다. 그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이 활짝 웃고 있는 아들 강민준과 그 옆에 하얗게 질린 채 굳어있는 송규진에게 정확히 꽂혔다. 유진은 그 시선과 마주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최악의 방식으로 휘말렸음을 깨달았다. 아이의 순수한 장난이라고 하기엔 그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했다. 보안 요원들이 2층으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이제 꼼짝없이 이 모든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될 운명에 처했다. 강태준의 얼음 같은 시선이 손규진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아래층 연회장의 소랑과 비명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지만 이 순간 2층 발코니에는 오직 세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유진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굳어 있었고 강민주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아빠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강태주는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분노조차 느껴지지 않는 극도의 냉정함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줌마 도망가요. 그 정적을 깬 것은 민준의 목소리였다. 아이는 이 상황이 마치 스파이 영화의 한 장면이라도 되는 듯 신이 난 표정이었다. 민준은 유진의 손을 낚아채듯 잡고 복도 쪽으로 잡아당겼다. 유진은 순간 망설였다. 이대로 도망치면 꼼짝없이 납치범으로 몰릴 것이 뻔했다. 하지만 아래층에서 우르르 몰려오는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을 보는 순간 그녀의 이성보다 본능이 앞섰다. 지금 잡히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유진은 아이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다. 민주는 의외로 날렵했다. 아이는 호텔의 복잡한 구조를 훤히 꿰고 있는 듯 직원용 통로와 비상계단을 오가며 경호원들의 추격을 따돌렸다. 유진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작은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를 놓칠 수 없어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녀는 의사로서의 삶을 살았지 이렇게 범죄자처럼 도망쳐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한편 연회장에 남은 강태주는 무선 이어피스를 통해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비서실장이자 경호팀장인 한 실장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회장님, 현재 아이와 신원 미상의 여성이 호텔 서쪽 비상구를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차량을 이용해 도주 중입니다. 한 실장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태주는 엉망이 된 단상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신부였던 윤서연은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며 울부짖고 있었고 하객들은 여전히 술렁이고 있었다. 여자의 신원은 파악됐나?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낮게 깔려 있었다. 아직입니다. 하객 명단에도 없는 인물입니다. 계획적인 접근으로 보입니다. 계획적인 접근. 태준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자신의 결혼을 망치고 아들을 납치하여 돈을 요구하려는 수작이겠지. SJ그룹의 후계자를 노리는 경쟁사 혹은 원한을 품은 자들의 소행일 수도 있다. 그는 한 실장에게 명령했다. 서울 시내 모든 CCTV를 확인해 교통통제 시스템에도 협조를 구해 30분 안에 그 여자의 얼굴과 도주 경로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놔. 같은 시각 유진은 겨우 택시를 잡아타고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자리에 앉은 민주는 창밖을 보며 신이 나 있었다. 아줌마, 우리 완전 영화배우 같았어요, 그죠? 아이의 해맑은 물음에 유진은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를 경찰서에 데려다 줘야 할까? 아니면 아이의 아버지에게 연락해야 할까? 오피스텔에 도착한 유진은 지친 몸을 소파에 던졌다. 작고 낡았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벽면을 가득 채운 의학 서적들과 책상 위에 놓인 연구 자료들이 지난 5년간 그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유진은 물 한 잔을 마시고 민준에게 다가갔다. 이제는 아이와 이야기를 해야 할 때였다. 유진은 아이 앞에 무릎을 굽히고 눈을 맞췄다. 민준아, 왜 그런 일을 한 거니? 결혼식은 아주 중요한 거란다. 아빠가 많이 속상해 하실 거야. 그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를 타일렀다. 민준은 잠시 입술을 삐죽거리더니 이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새엄마는 나빠요. 내가 없을 때 나를 굶기고 방에 가뒀어요. 아빠는 맨날 바빠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이의 말에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이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해서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작고 영리한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은 아이에게 연민을 느꼈다. 그래도 그런 위험한 방법은 안 돼. 다음부터는. 유진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민준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질리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기 시작했다. 민준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유진이 다급하게 묻자 아이는 대답할 힘도 없는지 그대로 그녀의 품으로 쓰러졌다.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서 모든 잡념이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납치 오해를 받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오직 환자를 마주한 의사 송유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아이를 바닥에 편안하게 눕히고 맥박과 호흡을 확인했다. 맥박은 빠르고 약했으며 호흡은 얕고 불규칙했다. 피부는 차고 축축했다. 전형적인 쇼크 증상이었다. 유진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했다. 외상은 없다.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면 저혈당 쇼크 아이의 증상은 급격한 혈당 저하와 일치했다. 하지만 평범한 아이가 갑자기 이런 심각한 쇼크에 빠질 리가 없었다. 그녀의 뇌리에서 한 가지 희귀 질환이 스쳐 지나갔다. 인슐린종. 췌장에 생긴 종양이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여 치명적인 저혈당을 유발하는 병. 젠장 유진은 욕설을 내뱉으며 미국에서 가져온 자신의 의료 가방을 열었다. 지금 당장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 아이의 뇌가 손상될 수도 있었다. 설탕물이라도 먹여야 했지만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응급실로 데려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응급처치는 단 하나뿐이었다. 유진은 가방에서 소독용 솜과 가느다란 침 세트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손목을 잡고 정확한 혈점을 찾았다. 극도의 집중력으로 숨을 고른 그녀가 막 첫 번째 침을 놓으려는 순간이었다. 고왕. 오피스텔의 현관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열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순식간에 좁은 방을 가득 메웠고 그들 사이를 뚫고 강태준이 걸어 들어왔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의 시선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들과 그 아들의 몸에 뾰족한 침을 찌르려는 정체불명의 여자였다. 태준의 눈에는 그 장면이 마치 아이를 해하려는 잔혹한 행위처럼 보였다. 그는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를 느끼며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내 아들에게서 손 떼. 그 목소리는 좁은 오피스텔의 공기를 단숨에 얼려버릴 만큼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유진은 침을 든 채로 굳어버렸고 그녀의 등 뒤로는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최악의 오해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날아와 손규진의 귓가에 박혔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고 검은 양복의 사내들은 언제라도 달려들 듯 자세를 낮췄다. 하지만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직 눈앞의 작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의사의 사명감만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아이는 지금 심각한 저혈당 쇼크 상태입니다. 유진은 침을 쥔 손을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강태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다. 췌장의 인슐린종이 의심됩니다. 지금 당장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뇌에 영구적인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1분 1초가 시급합니다. 의학용어가 섞인 그녀의 단호한 말투에 강태준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의심했지만 바닥에 쓰러진 아들의 창백한 얼굴과 가쁜 숨소리는 그녀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옆에 선 한 실장에게 턱짓했다. 병원에 연락해 최고의 팀으로 준비시켜. 그는 다시 유진에게 시선을 돌렸다. 당신 정체가 뭐지?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다. 의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신 아들의 생명이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유진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그 당당한 태도가 오히려 강태준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강태준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아들의 상태는 누가 봐도 위급했다. 여기서 저 여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결심했다. 병원으로 간다. 차 안에서 계속 처치해. 만약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당신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경호원들이 민준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고 유진은 그 옆에 바싹 붙어 아이의 상태를 살폈다. 그녀는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침착하게 아이의 혈점에 몇 개의 침을 더 놓아 경련을 막고 최소한의 혈당 유지를 도왔다. 강태준은 앞좌석에서 룸미러를 통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의심과 불안 그리고 정체 모를 여자에 대한 기묘한 호기심이 그의 내면에서 소용돌이쳤다. 서울 최고의 대학병원 VIP 병동은 이미 비상체제에 돌입해 있었다. SJ그룹 후계자의 갑작스러운 입원 소식에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최고의 의료진이 수술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유진과 민준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동식 침대로 옮겨져 응급실로 향했다. 응급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소아외과 과장을 비롯한 최고 권위의 의사들이 민준을 둘러쌌고 유진은 졸지에 외부인이 되어 한쪽으로 밀려났다. 과장은 아이의 상태를 빠르게 살핀 후 유진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못마땅한 표정으로 물었다. 보호자 되십니까? 아이에게 무슨 처치를 하신 겁니까? 저혈당 쇼크로 인한 경련을 막기 위해 침술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인슐린종이 강력하게 의심되니 즉시 MRI 촬영과 혈액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유진이 침착하게 대답하자 과장은 코웃음을 쳤다. 인슐린종이라니 어디서 근거 없는 진단을. 일단 기본적인 검사부터. 그 여자 말대로 해. 그때 응급실 입구에 서 있던 강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의사들의 움직임이 멎었다. 과장은 당황한 얼굴로 태준을 바라봤다. 하지만 회장님 절차라는 것이 태준의 차가운 시선이 과장에게 향했다. 내 아들 목숨보다 절차가 중요한가? 그 한마디에 응급실 안의 모든 논쟁은 끝이 났다. 검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MRI 촬영실, 혈액 분석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움직였다. 유진은 초조하게 복도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를 멀리서 지켜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마 후 과장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왔다. 그의 손에는 MRI 필름과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다. 그는 강태준과 유진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췌장 머리 부분에서 직경 1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혈당 수치는 정상인의 10분의 1 수준으로 쇼크사 직전이었습니다. 인슐린종이 맞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경악하며 유진을 쳐다보았다. 최첨단 장비로도 찾아내기 힘든 희귀 질환을 그녀는 오직 눈과 손만으로 정확하게 진단해낸 것이었다. 소아외과 과장은 부끄러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유진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응급처치가 아니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곧바로 긴급 수술이 결정되었다. 수술실 앞 붉은 등이 켜지고 유진과 태준은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기나긴 기다림을 시작했다.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어떻게 알았지?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유진은 수술실 문을 응시하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의사니까요. 그 간결한 대답 속에 그녀가 걸어온 치열했던 시간들이 모두 담겨 있는 듯했다. 몇 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의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종양을 완벽하게 제거했습니다. 그 말에 유진과 태주는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주는 VIP 병실로 옮겨졌다.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아이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유진은 아이의 작은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온몸의 피로가 몰려왔다. 그녀는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와 복도 창가에 섰다. 송유진 씨,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유진이 돌아보았다. 강태준이 어느새 그녀의 뒤에 서 있었다. 그는 유진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뭐죠? 유진이 묻자 그가 대답했다. 내 아들의 개인 주치의가 되어주시오. 유진은 놀라서 그를 쳐다봤다. 민준이는 이제 괜찮을 겁니다. 굳이 주치의까지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태준이 말을 잘랐다. 오늘 같은 일이 다시는 없으리란 보장이 없지. 그리고 민준이가 당신을 많이 따르는 것 같더군. 그때 병실 안에서 희미하게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줌마, 예쁜 아줌마. 마취에서 깨어난 아이가 유진을 찾고 있었다. 태준은 봉투를 유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계약 조건은 파격적일 거요. 당신이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유진은 망설였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한 재벌가의 세계에 발을 들이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딸 하은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혜은이를 되찾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박 씨 부부의 끝없는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딸을 위한 안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그녀는 결심했다. 알겠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손에는 강태준이 내민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연봉 주택 차량 제공. 그녀가 평생 만져볼 수 없을 것 같은 액수가 적혀 있었다. 이것이 혜은이를 구할 동아줄이 될 수 있을까? 그녀가 복잡한 심경으로 계약서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은 악마였다. 유진의 얼굴이 ዣ르불에 차갑게 굳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양어머니 박 씨의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돈은 구했니? 우리 하은이. 은희 병원비가 또 밀렸어. 이번 주까지 5천만 원 입금 안 하면 얘 당장 병원에서 쫓겨나는 수가 있어. 알기나 해. 그녀의 목소리는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직 돈에 굶주린 하이에나의 탐욕만이 가득했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안의 계약서가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민준이 입원한 지 며칠이 흘렀다. 아이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고 병실에는 조금씩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송유진은 주치의로서 아이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는 한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와 정서적으로 깊이 유대하고 있었다. 민주는 유진을 단순한 의사가 아닌 엄마처럼 따랐다. 아이는 유진에게 시시콜콜한 질문들을 던지며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조금씩 두드렸다. 아줌마는, 아니 선생님은 왜 의사가 됐어요? 그날 오후 유진이 아이의 천을 재고 있을 때 민준이 물었다. 유진은 잠시 멈칫했다. 아주 오랜만에 받아보는 순수한 질문이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소중한 사람을 지켜주고 싶어서. 그 대답은 혜은이를 향한 것이었지만 민주는 마치 자신을 향한 말처럼 들었는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 평화로운 오후를 깨트린 것은 요란한 등장과 함께였다. 병실 문이 활짝 열리고 화려한 샤넬 투피스 차림의 중년 여성이 위압적인 기세로 들어섰다. 강태준의 어머니이자 SJ그룹의 안주인 화란그룹의 고명딸인 오 여사였다. 그녀의 뒤로는 비서와 수행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그녀는 유진을 마치 가구처럼 투명 인간 취급하며 곧장 손자의 침대로 향했다. 우리 강아지 할미 왔다. 몸은 좀 어떠냐? 오 여사의 목소리는 민준을 향할 때만 한 톤 높아졌다. 그녀는 손자를 살뜰히 챙기면서도 유진을 향해서는 날카로운 경계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녀는 유진의 수수하고 단정한 의사 가운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서에게 들으라는 듯 말했다. 요즘은 아무나 VIP 병동에 다 출입하나 보구나. 보안을 강화해야겠어. 그 말은 명백히 유진을 겨냥한 것이었다. 유진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재벌가의 안주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익히 들어왔지만 직접 겪는 모욕감은 생각보다 날카로웠다. 그때 오 여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화제를 바꿨다. 참, 우리 수아가 유학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단다. 태준이 너도 이따 저녁에 시간 비워도 다 같이 식사하기로 했으니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오 여사의 말에 등장한 주인공이 나타났다. 어머님, 제 얘기하시는 거 들었어요. 크림색 원피스를 입은 최수아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우아함과 기품으로 빛났다. 그녀는 태준의 어머니와 자연스럽게 포옹을 나눈 뒤 강태준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팔짱을 꼈다. 태준 씨 오랜만이야. 더 멋있어졌네. 태준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의 팔을 슬쩍 떼어낼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수아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제야 유진을 발견했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 이분은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유진을 훑는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오 여사가 대신 대답했다. 민준이 주치 일하더구나. 그 말에 수아는 과장되게 감탄하며 유진에게 다가왔다. 아, 그러시구나. 우리 민준이를 살려주신 은인이시네요. 정말 감사해요, 송 선생님. 그녀는 악수를 청하며 유진의 손을 잡았지만 그 손에서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유진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다. 유진은 수아가 자신을 완벽한 이방인이자 아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수아는 자신의 귀국을 환영하는 파티를 연다며 태준에게 꼭 참석해달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 유진을 돌아보며 덧붙였다. 송 선생님도 오시면 좋겠네요. 태준 씨가 제대로 감사 인사할 기회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덫이었다. 유진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곁에 있던 민준이 선생님도 같이 가요 라고 외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여야 했다. 며칠 후 최수아가 주최한 파티는 청담동의 한 갤러리에서 열렸다. 유진은 고민 끝에 평소 입던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참석했다. 파티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이질감을 느꼈다. 모두가 명품으로 휘감고 보석으로 치장한 그곳에서 그녀는 마치 다른 종족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수아와 그녀의 친구들이 하이에나처럼 유진에게 접근했다. 어머 수아야, 이분이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 한 여자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파티에는 어쩐 일로 혹시 우리 수아 들러리 서주러 온 건가? 그들의 대화에는 유진을 향한 조롱과 멸시가 가득했다. 최수아는 여왕처럼 그들 가운데 서서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얘들아, 실례되는 말은 삼가렴. 송 선생님은 우리 태준 씨가 직접 초대한 귀한 손님이야. 그녀는 유진을 위하는 척했지만 태준 씨가 직접 초대한이라는 말을 강조하며 유진이 그의 덕으로 이 자리에 온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때 수아의 친구 중 한 명이 와인 잔을 들고 유진의 곁을 지나가는 척하다가 보란듯이 그녀의 하얀 블라우스 위로 붉은 와인을 쏟았다. 어머,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그녀는 조금도 미안하지 않은 얼굴로 사과했다. 차가운 와인이 옷을 적시며 유진의 살갗에 스쳤다. 굴욕감에 유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수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지만 그녀의 눈빛은 통쾌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어쩌나 옷이 다 망가졌네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손수건을 내미는 순간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손님에게 무슨 짓이지? 강태준이었다. 그는 어느새 유진의 곁으로 다가와 있었다.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는 와인에 젖은 유진의 블라우스를 잠시 내려다본 후 말없이 자신의 값비싼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그의 행동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보호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는 싸늘한 시선으로 최수아와 그녀의 친구들을 쏘아보았다. 송 선생은 내 손님이다. 내 손님에게 무례하게 구는 건 내 대한 모독과 같다는 걸 잊었나.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경고가 담겨 있었다. 수아의 친구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고 최수아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일그러졌다. 태주는 유진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갑시다. 이런 곳에 더 있을 필요 없겠소. 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유진을 데리고 유유히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겨진 최수아는 주먹을 꽉 쥔 채 그들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그녀가 유진에게 안겨주려 했던 굴욕은 오히려 자신에게 2배로 돌아왔다. 강태준이 저 보잘것없는 여자를 대중 앞에서 감싸고 돈 것이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위로 지독한 질투와 증오가 떠올랐다. 그녀는 결심했다. 저 여자 손규진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고 짓밟아 버리겠다고. 갤러리를 나서는 강태준의 차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손규진은 여전히 그의 재킷을 어깨에 걸친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우니시텔로의 감정은 분노로 그리고 인의 깊은 체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재벌가의 삶이란 이런 것일까? 보이지 않는 계급과 교묘한 폭력,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끝없는 암투. 그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세계에 발을 들였음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미안하건 침묵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사과의 감정이 섞여 있었다. 최수아는 어릴 때부터 봐온 사이지만 오늘 행동은 도가 지나쳤어. 당신이 내 손님이라는 걸 잊은 모양이야. 그의 말은 유진을 위로하려는 의도였겠지만 내 손님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결국 고용인일 뿐이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이 사과하실 일은 아닙니다. 제가 잠시 제 분수를 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태주는 그런 그녀의 미묘한 감정을 읽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았고 위로하는 방법은 더더욱 몰랐다. 그저 묵묵히 차를 몰아 그녀의 오피스텔 앞에 세워주었을 뿐이다. 한편 파티장에 홀로 남겨진 최수아의 얼굴은 우아한 미소 뒤에 감춰진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완벽한 얼굴을 노려보았다. 강태준이 그 여자 손규진을 감싸고 돌았던 장면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단순한 동정심이나 고용인에 대한 책임감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분명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수아 자신이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종류의 것이었다. 송유진. 그녀는 증오에 찬 목소리로 그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어디서 굴러먹던 것인지 모를 여자에게 자신의 자리를 위협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굴욕이었다. 오 여사는 자신을 며느리로 공인했고 SJ그룹과 자신의 집안인 대한제약의 결합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저 여자가 나타난 후 모든 것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수아는 결심했다. 더 이상 우아하게 경고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저 여자를 강태준의 인생에서, 아니 서울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비밀리에 사용하던 대포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건너편에서 건들거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시오? 박천수 씨 되시죠? 송유진 씨의 오빠 되시는 분. 수아의 목소리는 다시 꿀처럼 달콤해져 있었다.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바로 유진의 의부소빠이자 그녀의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장본인 중 한 명인 박천수였다. 그는 도박 빚에 쪼들리며 유진에게 기생해 살아가는 인간 말종이었다. 천수는 갑작스러운 여자의 전화에 경계하며 물었다. 당신 누군데? 내 동생 이름을 들먹여 수아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박천수 씨에게 아주 좋은 제안을 하려는 사람이에요.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 관심 있으신가요? 돈이라는 말에 천수의 귀가 번쩍 뜨였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갈 기세로 약속 장소를 물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한적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다. 박천수는 명품으로 치장한 최수아의 모습에 주눅이 들면서도 탐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수아는 그런 그의 속물근성을 꿰뚫어 보고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송규진을 없애주세요. 천수는 움찔하며 되물었다. 없애다니, 죽이기라도 하라는 거요. 그는 쓰레기였지만 살인까지 저지를 배짱은 없었다.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렇게 무식한 방법 말고요.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거예요. 강태준 회장 눈앞에서 다시는 꼴도 보기 싫을 만큼 더럽고 추잡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수아는 자신이 구상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독할 만큼 교묘하고 악랄한 계획이었다. 박천수가 자신의 도박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상황을 연출하고 그 사채업자들이 빚 대신 동생인 손규진을 납치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연히 강민준도 함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송유진이 자기 때문에 SJ그룹의 황태자를 위험에 빠뜨린 문제투성이 여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강태준 회장은 두 번 다시 그녀를 곁에 두지 않겠죠. 수아의 설명에 천수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동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에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눈앞의 돈 가방만이 그의 유일한 관심사였다. 며칠 후 계획은 실행에 옮겨졌다. 그날은 유진이 민준을 데리고 병원 정기 검진을 받는 날이었다. 수아는 미리 병원 내부 인력을 매수해 두 사람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 유진이 민준과 함께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 건장한 사내 몇 명이 그들 앞을 막아섰다. 당신이 박천수 동생 송규진 맞지?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유진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유진은 깜짝 놀라 민준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누구시죠? 이거 놓으세요. 그녀가 저항했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민준은 겁에 질려 유진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다. 내 오빠가 우리 돈 5억을 빌려 쓰고 튀었어. 오빠를 못 찾겠으니 동생이라도 데려가서 값을 받아야지. 얌전히 따라와. 그들은 유진과 민준을 강제로 검은색 승합차에 밀어 넣어 넣었다. 차문이 닫히고 차는 순식간에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이 모든 것은 주차장 CCTV 사각지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손규진 선생과 아드님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병원 주차장 CCTV 확인 결과 두 사람이 신원불명의 남성들에게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 희미하게 포착되었습니다. 한 실장의 보고에 태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의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 여자가 네 아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여자를 포기해라. 메시지에는 겁에 질린 민중과 유진이 창고 같은 곳에 묶여있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 유진은 민준을 보호하려는 듯 필사적으로 아이를 감싸 안고 있었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최수아의 계획대로라면 그는 이 모든 것이 손규진의 문란한 주변 관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믿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진 속에서조차 아들을 지키려는 저 여자의 필사적인 눈빛이 그의 이성을 뒤흔들고 있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저 여자의 잘못일까? 아니면 이 또한 누군가가 파놓은 교묘한 함정일까? 송유진은 차가운 창고 바닥에 한기를 느끼며 강민준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아이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유진의 품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유진의 앞에는 의부소빠인 박천수가 돈다발을 세며 희죽거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험상궂은 사내들이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최수아와 박천수가 꾸민 한편의 저열한 연극이었다. 격정 마 꼬마야. 내 아빠가 돈만 보내주면 너희는 무사히 풀려날 거야. 물론 나 옆에 저 여자는 빼고. 사채업자 행세를 하는 남자가 비열하게 웃었다. 유진은 증오에 찬 눈으로 그들을 쏘아보았다. 천수씨, 당신 정말 인간이길 포기했구나.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이런 일에 끌어들여. 박천수는 돈다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꾸했다. 시끄러워. 네가 강태준 옆에 붙어서 꿀 빠는 동안 내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알아. 이건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얌전히 굴면 험한 꼴은 안 당할 테니 조용히 있어. 그의 뻔뻔함에 유진은 할 말을 잃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바로 그때였다. 창고의 낡은 철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뜯겨져 나가듯 열렸다.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일사불란하게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 선두에는 지독한 냉기를 온몸에 휘감은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묶여있는 유진과 민준을 확인하자마자 맹수와 같은 눈빛으로 박천수 일당을 쏘아보았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박천수와 그가 고용한 어설픈 배우들은 전문적으로 훈련된 강태준의 경호팀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강태준은 직접 유진과 민준에게 다가가 그들을 묶고 있던 밧줄을 풀어주었다. 괜찮나? 그가 민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묻자 아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무서웠어요. 태준은 아들을 품에 안고 다독이면서 유진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다. 그녀의 옷은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고 뺨에는 작은 상처가 나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안전가옥이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미니멀하지만 최고급 가구로 채워진 실내. 그곳은 유진이 살던 작은 오피스텔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었다. 가정부가 따뜻한 수프와 음료를 내왔고 유진은 잠든 민준을 침실에 눕히고 나서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거실로 나오자 강태준이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다. 마시시오. 심신안정에 좋은 허브차라고 하더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말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아 찻잔을 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박천수는 어떻게 됩니까? 유진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태준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경찰에 넘겼소.
납치 및 공갈, 협박죄 죄질이 나빠서 쉽게 나오진 못할 거요. 그는 유진의 눈치를 살폈다. 당신 오빠지만 동정할 생각은 마시오. 그는 당신과 내 아들을 위험에 빠뜨렸어. 내 오빠 아닙니다.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말에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유진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고 있었다. 그때 잠에서 깬 민준이 거실로 나왔다. 아이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아빠와 유진 선생님 사이에 흐르는 냉랭한 기류를 어린아이의 직감으로 느낀 것일까. 민준은 부엌으로 달려가더니 무언가를 타서 작은 컵 2개에 담아 돌아왔다. 아빠 선생님, 이거 드세요. 제가 만든 사이좋 아지는 차예요. 아이는 자신이 즐겨 마시는 잠이 잘 오는 국화차에 꿀을 듬뿍 타서 내밀었다. 그 순수한 모습에 유진과 태준은 자신들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아이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 고맙다고 말하며 차를 받아 마셨다. 차는 달콤하고 따뜻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차를 마시자마자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나른한 졸음이 몰려왔다. 유진은 소파에 기댄 채 스르르 잠이 들었다. 태준 역시 의자에 앉은 채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민주는 두 사람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따사로운 햇살에 눈을 떴다. 그녀는 자신이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 얇은 캐시미어 담요를 덮어준 듯 몸이 따뜻했다. 그녀가 몸을 일으키는 순간 맞은편 안락의자에 잠들어 있던 강태준과 눈이 마주쳤다. 그 역시 막 잠에서 깬 듯 흐트러진 머리를 하고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어젯밤의 기억이 희미했다. 차를 마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 공간에서 밤을 보낸 것이다. 유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태준은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먼저 일어났다. 그 어색함이 역설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가정부가 차려준 아침 식사를 했다. 처음으로 고용주와 고용인이 아닌 함께 위험을 헤쳐나온 두 사람으로서 대화를 나누었다. 어젯밤 박천수는 배후가 있다고 실토했어. 태준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당신을 공영에 빠뜨리기 위해 누군가 그에게 돈을 주고 사주한 거요. 유진은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최수아를 의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박천수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고 돈의 출처도 대포 계좌라 추적이 불가능해.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거요? 당신 주변에는 왜 이렇게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들만 들끓는 거지? 그의 질문에는 더 이상 비난이 아닌 순수한 궁금증과 미묘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의 진짜 아픔, 하연이의 이야기를 이 남자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운이 좀 나빴을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에게 다가왔다. 그는 손을 뻗어 어젯밤 생긴 그녀의 뺨에 작은 상처를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쓸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유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대여 이상은 당신 혼자 운 나쁘게 두지 않겠어. 그의 낮은 목소리가 유진의 귓가에 울렸다. 그것은 위로도 약속도 아니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고용주와 주치의라는 차가운 관계의 벽이 그 순간 소리 없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강태준과의 기묘한 밤 이후 송유진의 삶에는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주치의로 대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에는 존중과 호기심, 그리고 유진 자신도 정의 내리기 힘든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두 사람 사이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는 보란듯이 유진을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유진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진짜 목표를 잊지 않았다. 강태준이 준 막대한 계약금의 첫 일부가 입금되자마자 그녀는 양어머니 박 씨에게 그들이 요구한 돈의 일부를 보내주었다. 그리고 딸 혜은이가 갇혀있는 지방의 작은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그 병원은 서울의 화려한 대학병원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낡고 허름한 건물,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공기. 유진은 이곳에 자신의 딸이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간호사의 눈을 피해 혜은의 병실로 들어섰다. 작은 침대 위에 혜은이가 인형처럼 누워 있었다. 아이는 선천성 심장병으로 인해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작고 말라 있었다. 창백한 얼굴 위로 가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보니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딸의 작은 손을 잡고 속삭였다. 혜은아, 엄마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유진이 눈물을 닦고 병실을 나서려던 순간 복도에서 한 무리의 의사들과 마주쳤다. 그 중심에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인자한 인상을 한 노신사가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심장외과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김진혁 원장이었다. 유진은 의대생 시절 그의 논문을 읽으며 존경심을 키웠었다. 그가 이런 누추한 곳에 와 있다는 사실이 의외였다. 김 원장 역시 유진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그의 시선은 유진의 얼굴이 아닌 그녀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유진의 친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으로 작은 은방울꽃 모양의 펜던트였다. 김 원장의 얼굴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얗게 굳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유진에게 다가가 물었다. 실례지만 그 목걸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며 목걸이를 감싸 쥐었다. 어머니 유품입니다만. 그녀의 대답에 김 원장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그날 이후 김진혁 원장의 머릿속은 온통 그 목걸이와 유진의 얼굴로 가득 찼다. 25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딸. 아내가 딸을 위해 직접 디자인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은방울꽃 목걸이. 그는 미친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었다. 김 원장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병원 기록을 통해 손규진이라는 의사가 최근 강민준의 주치의로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자신의 신뢰하는 비서를 시켜 유진의 주변을 은밀하게 조사하게 했다. 그는 유진이 사용했던 종이컵을 몰래 수거해 자신의 머리카락과 함께 유전자 검사 기관으로 보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며칠은 그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김 원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서류의 마지막에 적힌 친자관계 성립 확률 후 90.9%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그는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가 평생을 그리워하며 찾아 헤맸던 딸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의 머릿속에는 끔찍한 의문이 떠올랐다. 자신의 딸이 손규진이라면 지금껏 자신의 딸로 알고 키워온 최수아는 누구란 말인가? 김 원장은 손규진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유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25년 전 아내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유진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그 증거라는 사실을. 그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유진은 극심한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자신이 고아인 줄로만 알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대한민국 최고의사의 딸이라니.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만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진실의 조각을 맞추기 위해 그들은 유진이 태어난 병원의 기록을 추적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이름을 발견했다. 유진이 태어나던 날 신생아실의 당직 간호사. 그 이름은 바로 유진의 양어머니 박선희였다. 그날 저녁 김 원장과 유진은 박 씨 부부의 낡은 아파트를 찾아갔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병원 기록을 내밀자 박선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지만 모든 증거 앞에서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자백했다. 같은 날 그녀 역시 딸을 낳았지만 아이가 너무 약하게 태어났다는 것. 옆자리 산모의 건강하고 예쁜 아기를 보는 순간 악마 같은 욕심이 생겼다는 것.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기에게는 무엇이든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뒤틀린 생각에 자신의 딸과 김 원장의 딸을 바꿔치기 했다고. 그녀가 바꿔치기한 자신의 친딸이 바로 최수아였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유진은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그녀는 허탈하게 웃었다. 자신을 평생 구박하고 돈을 뜯어내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과 인생이 뒤바뀐 최수아의 친어머니였던 것이다. 한편 최수아는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손규진을 무너뜨릴 다음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손규진의 것을 훔친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운명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천천히 그리고 무섭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손규진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하루아침에 고아에서 대한민국 최고 의료 명문가의 잃어버린 딸이 되었다. 아버지 김진혁 원장은 그녀에게 그동안 못해준 모든 것을 보상해 주려는 듯 지극정성으로 그녀를 챙겼다. 하지만 유진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온전히 기뻐할 수 없었다. 25년간의 고통스러운 삶이 그리고 여전히 어딘가에 있을 딸 혜은이의 존재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한편 최수아는 영문도 모른 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약혼자나 다름없던 강태주는 눈에 띄게 그녀를 멀리했다. 자신을 며느리감으로 점찍었던 오 여사마저도 어딘지 모르게 서먹서먹했다. 손규진, 그 여자가 나타난 이후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 그녀는 이 불안감의 근원을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모든 것이 손규진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불안이 극에 달했을 때 친어머니인 박선희가 그녀를 찾아왔다. 박선희는 모든 진실이 밝혀져 김 원장에게 쫓겨난 후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수아야, 다 틀렸어. 우리가 이대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그녀는 수아를 붙잡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25년 전의 아기 바꿔치기 사건, 그리고 송유진이 바로 진짜 김 원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최수아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박선희가 내미는 유전자 검사 결과 사본 앞에서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평생 누려온 모든 것 부명예 학벌, 심지어 강태준의 약혼자라는 지위까지도 전부 도둑질한 것이었다. 그녀의 정체성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절망의 끝에서 인간은 가장 독해지는 법이다. 최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자 그 자리에는 지독한 증오와 광기가 들어찼다. 송규진, 감히 내 것을 빼앗아 그렇다면 나도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주겠어. 그녀는 친어머니 박선희, 그리고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할 박천수와 함께 마지막 도박을 계획했다. 손규진의 유일한 약점딸 김혜은을 납치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혹했다. 박천수는 옛 도박판 동료들을 동원해 혜은이 입원해
있는 지방 요양병원을 급습했다. 그들은 심야 시간을 틈타 병원의 허술한 보안을 뚫고 잠들어 있는 혜은을 빼돌리는 데 성공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유진의 세계는 다시 한번 무너졌다. 혜은이가 없어졌어요. 유진은 김 원장에게 울부짖으며 매달렸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강태준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침착한 목소리가 절망에 빠진 그녀를 붙들어주는 유일한 동아줄 같았다. 강태준은 소식을 듣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는 패닉에 빠진 유진의 어깨를 붙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우는 건 나중으로 미뤄. 지금은 정신 차리고 아이를 찾아야 해. 그는 즉시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했다. 경찰 신고는 물론 SJ그룹의 보안팀과 사설정보원까지 동원해 혜은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진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하나가 전송되었다. 영상 속에는 낯선 폐공장에서 겁에 질린 채 울고 있는 혜은의 모습이 보였다. 곧이어 음성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딸을 살리고 싶으면 돈 100억을 준비해라.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어 김진혁 원장의 딸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모든 상속권을 포기해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을 떠나. 경찰에 알리면 네 딸의 심장은 영원히 멈추게 될 거다. 그것은 잔인한 요구였다. 돈뿐만 아니라 그녀가 막 되찾은 이름과 가족 정체성까지 모두 버리라는 것이었다. 유진은 절망감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강태준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놈들의 목표는 돈만이 아니야. 당신을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키려는 의도다. 배후는 최소하겠지. 유진이 고통스러워하는 동안 태준은 움직였다. 그는 한 실장을 통해 혜은의 모든 의료 기록을 입수해 분석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건강 상태, 병력 혹시 모를 약점이라도 찾아내 납치범들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의료 차트를 샅샅이 훑었다. 그러던 중 보고서를 검토하던 한 실장이 무심코 말했다. 특이사항으로는 화나의 혈액형이 RHAB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극히 드문 혈액형이라 수술 시 혈액 수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소견이 있습니다. 그 순간 강태준의 움직임이 멎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 실장을 바라보았다. 방금 뭐라고 했나, 혈액형이 뭐라고 한 실장이 다시 한번 보고했다. RHAB형입니다, 회장님. RHAB형. 그 단어가 강태준의 뇌리에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혈액형 중 하나. 바로 자신과 아들 민준이가 가진 혈액형이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막힌 불가능에 가까운 일치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사건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송규진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기묘한 익숙함 아들 민준이가 유독 그녀를 따랐던 이유, 그리고 5년 전 그날 밤의 흐릿한 기억,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손규진이 있었다. 태준은 떨리는 눈으로 맞은편 소파에 앉아 절망에 빠져 있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손에 든 혜은의 의료 기록을 내려다보았다. 김하은, 선천성 심장질환, 혈액형 RHAB형, 나이 5세, 그의 아들 강민준과 쌍둥이처럼 닮아있는 프로필.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거대한 진실의 파도가 그의 견고했던 세상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있었다. 납치된 저 아이 하연이는 단순히 송유진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었다. 강태준의 세상이 멈췄다. RH, AB형. 그 세 글자가
그의 뇌리에서 거대한 종처럼 울리며 지난 5년간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을 부수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손규진에게 다가갔다. 절망에 빠져있던 유진은 그의 이상한 행동에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냉철한 CEO의 눈이 아니었다. 거대한 진실 앞에 선 한 남자의 혼란과 고통,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섰다. 그의 눈은 거대한 폭풍 전에 고요함 같은 깊이를 담고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마치 오래전 꿈을 확인하듯 물었다. 5년 전 시드니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 국제 의료 컨퍼런스가 있었지. 기억하오. 그 한마디에 유진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떻게, 이 남자가 어떻게 그곳을 기억하는 거지? 그녀가 평생을 묻어두려 했던 비밀의 시작점.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밤. 그녀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떨고 있자 태주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애처로울 만큼 절박했다. 대답해 송규진. 그날 밤 호텔배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여자가 당신이었나. 결국 모든 것이 터져 나왔다. 유진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지난 5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원망과 고통이 뒤섞인 목소리로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날 밤의 외로움, 낯선 남자와의 하룻밤의 실수,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야 알게 된 임신 사실, 쌍둥이였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내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니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박선희는, 그 여자는 내게서 모든 걸 빼앗아갔어요. 그녀는 출산 직후 박선희가 쌍둥이 중 아들은 아버지에게 보내야 한다며 강민준을 빼앗아 SJ그룹 저택 앞에 버렸던 일, 그리고 몸이 약하게 태어난 딸 하연은 병원에 있다는 핑계로 자신에게서 떼어놓고 평생을 돈의 인질로 삼았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강태주는 망연자실한 채 그녀의 고백을 들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손규진에 대한 알 수 없는 끌림, 민준이가 유독 그녀를 따랐던 이유, 그리고 하연이의 희귀 혈액형까지.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딸이 지금 저 악마들의 손에 잡혀 고통받고 있었다. 그의 슬픔은 이내 지독한 분노로 바뀌었다. 자신에게서 5년이라는 시간을, 그리고 사랑하는 딸과 여자를 앗아간 자들에 대한 사리에 가까운 분노였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더 이상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딸을 구하러 가야 했다. 한 실장. 태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SJ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금융팀은 박선희와 최수아의 모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보안팀은 인천항 인근의 모든 폐공장과 창고를 이잡듯 뒤져. 24시간 안에 내 딸을 찾아내. 그의 명령과 함께 거대한 기업 SJ그룹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펜트하우스에 설치된 임시지휘본부로 모여들었다. 위성 추적 통신 감청자금 흐름 분석, 최첨단 기술과 막대한 자본이 총동원된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몇 시간 후 금융팀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박천수가 최근 인천항 근처에 한 폐화학 공장을 단기 임대했다는 사실이었다. 위성 사진 분석 결과 공장 주변에서 납치에 이용된 것과 동일한 차종이 발견되었다. 위치가 특정되자 태주는 직접 행동에 나섰다. 경찰의 개입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그는 최종의 경호팀 10명만을 데리고 직접 현장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는 유진의 손을 굳게 잡았다. 내가 반드시 혜은이를 데려올 거요. 당신은 여기서 기다리시오.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도 가겠어요. 혜은이에겐 제가 필요해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딸을 구하려는 어머니의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태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폐화 공장은 음산한 기운을 내뿜으며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태준과 경호팀은 소리 없이 공장 내부로 진입했다. 내부에서는 최수아의 히스테릭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돈은 언제 들어오는 거야? 강태준이 이렇게 늦장 부릴 리가 없는데. 태준의 팀이 급습했을 때 그들은 이제 막 혜은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던 참이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경호팀이 박천수와 그의 일당을 제압하는 동안 태준은 곧장 혜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최수아가 깨진 유리 조각을 든 채 혜은의 목에 겨누고 있었다. 오지마, 다가오면 이 아이 죽여버릴 거야. 수아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그녀의 뒤에는 겁에 질린 박선희가 서 있었다. 다 너 때문이야. 송규진, 네가 내 인생을 훔쳐갔어. 그녀는 뒤따라 들어온 유진을 발견하고는 증오에 찬 비명을 질렀다. 하연이는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는 것을 본 유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수아야, 제발. 아이는 아무 잘못 없어. 원하는 게 있다면 나한테 해. 닥쳐. 네가 가진 모든 걸 원해. 내 목숨까지도. 수아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녀가 유리 조각을 쥔 손에 힘을 주는 순간 강태준이 움직였다. 그는 수아의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키며 일부러 나직하고 경멸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최수아, 넌 평생 가짜로 살았지. 그리고 앞으로도 패배자로 살게 될 거야. 넌 손규진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해. 그의 말은 수아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녀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태준에게 악을 쓰는 틈을 타 그의 뒤에 있던 경호원이 번개처럼 움직여 그녀의 팔을 제압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유진은 달려가 혜은이를 품에 안았다. 혜은아, 엄마야, 괜찮아. 아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엄마의 품에서 가늘게 떨고 있었다. 유진은 의사로서 재빨리 아이의 상태를 살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호흡 곤란이었다. 곧이어 경찰이 들이닥쳐 최수아와 박씨 일가를 모두 연행해 갔다. 차갑고 황량한 폐공장 안에 세 사람만이 남았다. 강태준은 천천히 다가와 딸을 끌어안고 있는 유진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는 떨고 있는 하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5년이라는 길고 아픈 시간을 돌고 돌아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비록 상처투성이의 시작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하나의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최수아와 박씨 일가의 몰락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재벌가의 추악한 악이 바꿔치기 사건과 납치극의 전말이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다. 최수아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재판정에서 히스테릭한 비명을 지르며 손규진을 저주했지만 결국 박선희, 박천수와 함께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은 그들 자신의 파멸로 끝을 맺었다. 세상의 소음이 가라앉은 후 손규진과 강태준에게는 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혜은이의 심장 수술이었다. 납치극으로 인해 아이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고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인 김진혁 원장이 직접 집도일을 맡기로 했다. 수술 당일 수술실 앞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 원장은 수술복을 입고 나온 뒤 딸 유진의 어깨를 붙잡았다. 유진아, 네가 제일 집도일을 맡아라. 그의 말에 유진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의사들이 놀랐다. 아버지, 하지만 유진이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하자 김 원장은 딸의 눈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최고의 실력을 가졌어. 무엇보다 너는 혜은이의 엄마다. 네 손으로 네 딸을 살려내거라. 나는 옆에서 너를 도울 뿐이다.
아버지의 깊은 신뢰에 유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비장한 각오로 수술실에 들어섰다. 강태주는 수술실 밖 유리창을 통해 작은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메스를 든 유진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수술은 10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유진은 놀라운 집중력으로 아이의 작고 연약한 심장을 수술했다. 김 원장은 딸의 완벽한 수술 실력에 감탄하며 묵묵히 그녀를 보조했다. 마침내 마지막 봉합이 끝나고 하윤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을 때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나는 선. 가는 순간이었다. 하윤이는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다. 아이의 창백했던 뺨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웃음과 목소리를 되찾았다. 그리고 며칠 후 아이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쌍둥이 오빠 강민준이었다. 두 아이의 첫 만남은 조심스러웠다. 민준은 자신과 꼭 닮았지만 훨씬 작고 연약해 보이는 동생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혜운 역시 낯선 오빠의 모습에 수줍어하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로봇 장난감을 혜운의 손에 쥐어주었다. 내 동생 김하은, 이제 오빠가 지켜줄게. 그 말에 혜운이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5년 만에 다시 만난 쌍둥이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였던 것처럼 서로를 알아보고 따뜻하게 교감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강태주는 유진을 펜트하우스의 테라스로 데리고 나갔다.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지는 아름다운 밤이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유진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유진은 숨을 멈췄다. 태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심장이 있는 가슴에 가져갔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따뜻했다. 처음에는 내 아들을 살린 의사였고 다음에는 내 딸을 낳아준 여자였어. 하지만 이제 당신은 내 세상의 전부야. 당신 없이는 나도 아이들도 의미가 아예 없어. 그는 벨벳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다. 송유진, 나와 결혼해 주시오. 더 이상 의무나 책임감 때문이 아니오.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진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태주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1년 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정원이 있는 집. 주말 오후에 따스한 햇살 아래 내 식구가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강태주는 잔디밭에서 아들 민준과 함께 축구를 하고 있었고 송유진은 그네에 앉아 딸 혜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혜은이는 이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 오빠를 따라다니며 제잘거리는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었다. 유진은 책에서 눈을 떼고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남편과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그녀는 마침내 완전한 행복을 찾았다. 상처와 오해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가족이 되었다. 저 멀리서 태준이 외쳤다. 유진아, 이제 그만 들어와 저녁 먹어야지. 민준과 하윤이도 목청껏 소리쳤다. 엄마, 빨리 오세요. 유진은 활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발걸음으로 자신의 가족이 기다리는 따뜻한 집을 향해 걸어갔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부신 저녁 노을이었다.